안녕하세요. 저 한국은행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김정선 과장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일단 주제는 최근 고용 동향과 주요 이슈인데 일단 순서는 최근에 고용 동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차례로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짚어봤는데 그 이슈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최근 고용 동향이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왜 고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내지 뭐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취업자라든지 아니면 고용이 안 되신 분들, 그게 실업자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생산함수 접근법을 보면 보통 아신 바와 같이 이제 레이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피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이 들어가서 ALK라고 해서 전통적인 모형의 이제 생산함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투입 요소가 자본과 크게 이제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이 많아지면 이제 생산이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발생된 이제 부가가치를 가지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전통적인 프레임에서 약간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뭐 작년부터인가 이게 피케티 교수께서 이제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경제 전체의 이제 소득 불균형을 얘기하면서 약간 그쪽에 대한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시장 분석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생산의 어떤 요소로서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의,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나 아니면 소득 변화,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가계부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동 공급이 아니면 노동 투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취업자를 보면 취업이 늘면 당연히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소득이 늘겠죠. 그래서 소득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늘게 됩니다. 이 소득의 소비라고 가는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측정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제 가계도양 조사 이제 조사를 보면 물론 이제 소득 분위별로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소비 성향이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득의 한 60에서 70%는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지출 사이드에서 GDP를 우리가 추계할 때 지출 사이드에서 접근하면 소비, 그 다음에 소비는 크게 이제 민간 소비하고 정부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 대부분에 의해서 이제 GDP를 추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면 당연히 이제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까지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고전적인 어떤 경제학적 그러니까 옛날 고전적 클래식한 어떤 경제학 프레임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거고, 최근에 많이 나온 건 이제 노동소득 분배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제 우리가 임금을 받았을 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거나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과연 캐피탈에 가져가는 비중하고, 그 다음에 레이버가 가져가는 비중이 얼마만큼이나 되느냐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인데요.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제 낮아지면, 그러니까 소득 분배 상황이 안 좋아지면 GDP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업 측 사이드를 보면 실업이 안 되면 경제 전체의 어떤 실업자가 늘면 그 인컴이 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득이 줄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칭 관계죠. 이제 GDP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반면에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도 소득이 늘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늘면서 GDP가 늘겠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자, 경제 전체 어떤 실업자가 늘게 되면 마찬가지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든지 아니면 진위계수라든지 그런 어떤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의 어떤 부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을 더 보면 이제 우리가 거시 변수를 볼 때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를 보는데요. 인플레이션. 이제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다들 잘 아실 건데 이제 필립스 곡선이 X축에 보면은 이제 실업률, Y축에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두 간의 관계가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업이 늘면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실업이 늘면서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그 임금 교섭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체 소득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줄거나 소득이 줄면서 물가의 디맨드 사이드,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가 약해지면서 이게 CPI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도 다른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 물가를 분석할 때 이제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있으면 디맨드 사이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레이버 그리고 임금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요즘 많이 아시는 바가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똑같다면 실업자가 늘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CPI가 낮아질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생산이나 물가가 올랐을 때 역으로 다시 취업이나 고용 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노동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취업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기술 이노베이션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업들의 어떤 구인 수요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버에 대한 디맨드가 늘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성장이 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인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 변수를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틀려질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고용에서 한번 시작해서 다른 어떤 소득 소비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파급 경로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도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고용 동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 동향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취업자, 그리고 이제 실업자, 그 다음에 취업자가 나오면 고용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나오면 실업률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해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나오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고요. 다양한 이제 실업자에서 시작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OECD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자 내지 이제 취업자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취업자를 보면 2015년을 한번 보면 전년 대비 이제 34만 명 정도 이제 늘어났고요.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어저께 이제 4월달 고용 동향이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1,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29만 명, 29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그러니까 금년의 패스가 약간 이제 전년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취업자가 늘고 이제 고용률은 60.3%, 60점,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는 거는 이제 취업자가 이제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가 이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보면, 고용률을 보면 60.3%로 이제 2015년이 전년보다 이제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자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폭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취업자 수를 보면, 빨간색 선이 이제 전체 취업자 수고요. 이게 SA라는 거는 계절 조정한 후에 어떤 취업자 수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보면은 한 2015년을 포함한 최근 10년이 한 30만 명 수준 이제 매년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3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어떤 예년 수준보다 좀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약간 좀 그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자를 기준으로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 약간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제 나아지고 있으면서 이제 취업자가 늘었지만 금년 들어서는 약간 좀 그렇게 예년 같은 이제 성장세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2015년에 이제 3.6%, 실업률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를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실업률은 3.6%,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1, 3월 중에 4.4% 좀 높아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 실업률 이게 원계가 됩니다. 원계를 보면 보통 이렇게 좀 계절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이 계절성이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대기업들의 어떤 채용이 많거나 아니면 뭐 연초에 졸업 시즌이 많게 되면 비경제 활동으로 있던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취업 시장에 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높아지거나 취업자가 많아지거나 실업자가 뭐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을 하시면서 구직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게 되면 실업자가 이제 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의 채용 시즌이라든지 졸업 시즌에 맞춰서 일단 상당히 강한 계절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트레이브 RD마라고 이제 계절 조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해서 보면 이 파란색 계열입니다. 이 실업률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약간 이제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통계적인 어떤 기법에 약간의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것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계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성 외에 어떤 특이의 요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특이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연간 이렇게 고르게 좀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드를 보면 201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높아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실업률을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보다 좀 낮지 않나? 좀 이게 과연 정말 정확한 실업률일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근 한 2, 3년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그런 어떤 흔히들 말하는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죠. 체감되는 실업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고용 보조 지표라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체감 실업률의 어떤 대용 지표로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그런 쭉 없었다가 2013년, 14년 지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공식적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체감하는 실업을 좀 더 실업률을 좀 더 잡아보자 하는 기준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져서 이제 나오게 된 실업률이
고용보조지표 1, 2, 3입니다. 일단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실업률보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계절 SA한 이제 실업률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실업률 1, 보조지표 1, 2, 3입니다. 보조지표 1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실업률을 이제 정의할 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라고 했는데, 이 분자에 들어가는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는 숫자를 이제 더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취업자의 기준은 지난 한 주 동안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조사 대상 기간이 있으면, 조사 대상 기간이 그래서 15일이 포함된 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는 하는데, 그 기간 중에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시간 일했다. 그러면 취업자가 됩니다. 근데 뭐냐면 그런 취업자의 어떤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것에 이제 착안해서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실업자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실업자에다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즉 이제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데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을 그 실업자의 공식적인 실업자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용보조지표 1이고요. 고용보조지표 2는 잠재구직자, 그리고 잠재구직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취업에 불가능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잠재구직자가 있고 잠재취업 가능자가 또 있습니다. 잠재취업 가능자는 내가 이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취업을 할 의사가 있고 취업도 가능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일단 잠재취업 가능자라고 분류하는데, 그분들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왜냐면 취업자 기준이 구직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 기준이 취업자가 만약에 1시간을 일했으면 취업자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내가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됐으면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했던 분들, 이 비경제활동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고용보조지표 그러니까 분자에 더해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업률을 계산하는 게 고용보조지표 2고, 고용보조지표 3은 고용보조지표 1에서 고려했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2에서 고려했던 잠재구직자, 잠재취업 가능자를 다 같이 고려해서 계산한 이제 실업률이 고용보조지표 3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론에서 많이 쓰는 거는 고용보조지표 3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용보조지표 3을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조지표는 사실은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제 체감 실업률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보자,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레이버 마켓의 어떤 그 슬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효노동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취업이 가능하거나 이제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경제가 충분히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 여건이만 개선이 되면 충분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중이 많아지면 이제 노동시장의 슬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노동력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조지표 3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 전반의 어떤 유노동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후 생산 능력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게 이제 파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이제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취업자를 보통 이제 통계청에서 파악을 할 때 산업별로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종사상 지위별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산업별로 보면 이제 산업별로 이제 그 취업자들 파악할 때는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이제 취업자들 파악을 하는데 크게 농림업, 광업, 그 다음에 제조업, 건설업, 이제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하면서 이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5년 현재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70%.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다시 그 하위 분류로 내려가게 되면 도소매, 그다음에 음식 숙박, 그다음에 금융보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분류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건설업은 특별히 이제 분류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주력 산업, 뭐 IT, 철강, 조선, 뭐 그다음에 쭉 이때 더 이제 하부 분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림업은 뭐 농업이나 이제 임업, 뭐 어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동향을 보면 2015년 중에 취업자 수는 자동차와 금속 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15.6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을 보면 2014년에 42만 명 증가했다가 2015년에 증가세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보면 2015년 중에 금융보험 업종에서 약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취업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금년 들어서는 보면 다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최근에 서비스업이 증가한 거는 보면은 이제 그 서비스업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도소매 쪽, 그 다음에 보건복지 뭐 이런 쪽, 공공행정 뭐 이런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그 자동차 개별 서비스에도 인하했고, 그 다음에 뭐 코리안 빅세일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어떤 정부의 조치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소매 쪽에서 약간 좀 취업자가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보면 2014년에 15만 명, 그리고 14만 6천 명, 2015년에 15.6만 명,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1~3월 평균이 한 13만 명 내외, 뭐 크게 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림업을 이제 보면 이제 2014년 마이너스 6.8, 2015년에 마이너스 10.7,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5.4 쭉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나이가 있으신 고령층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점점 이제 연령이 많아지면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취업자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에서 2.7만 명, 그리고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로 이제 반전이 됐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4년 7월 달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바뀌게 되면서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리면서 주택시장 경기가 상당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관련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건설업이 그동안 이제 이전의 숫자들은 상당히 좀 그나마 좋지가 않았는데, 2014년에 그런 효과들 때문에 좀 이게 늘어났고, 2015년에도 뭐 조금 그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3만 명 내외, 그리고 2016년 들어서는 약간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별 취업자 수는 이제 그 고용을 일으키는 어떤 업종의 업황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 이제 금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고용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던 뭐
체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가 여러 군데서 좀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보면 일단 2015년에 이제 저희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보면 상용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일용이 한 25% 내외, 비임금 근로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이제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취업기간이 그러니까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통 이제 상용 근로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는 1개월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시는 분들을 이제 임시 근로자,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은 일용 근로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보통 얘기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비임금 근로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스스로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을 보통 의미를 하고요. 추세를 보면 2014년에 이제 상용 근로자가 44만 명 늘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수준, 그리고 2016년에는 좀 이제 상용 근로자 증가폭이 약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 근로자를 보면 14만 명, 그리고 2015년에 5만 명 정도, 2016년에는 그 폭이 좀 더 낮아졌고요. 이런 근로자를 보면 마이너스 보이다가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폭이 좀 많이 확대된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사실 이런 근로자가 많이 줄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일용 근로자분들은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그러니까 특이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 연휴가 있으면 설 연휴 전에 이제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용직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늘어났다가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이제 뭐 그러니까 취업 상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도 편입이 되면서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그래서 심하게 좀 나타납니다. 물론 비중이 이제 크지는 않지만 좀 일용 근로자 추이는 약간 좀 그런 어떤 특이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트렌드보다는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일정한 뭐 트렌드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비임금 근로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자영업자는 2014년에 마이너스, 2015년에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10만 명 중반 수준의 어떤 그 증감 수준이 되게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얘기가 되는 거는 2014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어떤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그 인구 구조하고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뭐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창업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창업으로 가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사실은 경쟁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업종 쪽으로 많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 뭐 이런 쪽의 어떤 경쟁도가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든지 아니면 IMF 이후로 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트렌드가 마이너스의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그런 전통 서비스업에서 약간 경쟁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그런 경쟁도가 높아진 게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기업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얼마만큼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이제 기업들이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통계가 있는데, 그 창업, 그러니까 생존율 통계를 업종별로 이렇게 갈라서 보면
약간 그 서비스업의 어떤 그러니까 생존율이 상당히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어떤 그 업종 내의 어떤 경쟁도가 상당히 좀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생존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 노동시장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취업자가 줄어드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은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은 되게 예민한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지금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나 어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뭐냐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근로형태별 취업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매년 3월달하고 8월달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통계를 기준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얘기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단 들어가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간제라든지 고용 기간에 어떤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어떤 인사관리 규정이나 아니면 임금 규정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상용 근로자는 이제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계약 기간이 없이 쭉 근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정규직 그리고 나머지 비정규직인 분들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시간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특수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파견이라든지 용역 쪽으로 이렇게 취업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비교를 이제 OECD에서 그런 통계들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OECD 기준의 비정규직의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temporary worker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직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통계청에서 말하는 어떤 비정규직의 개념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이제 통계청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가장 큰 광범위한 어떤 비정규직이라면 OECD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받아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이제 약간 좀 2010년 이후에 좀 높아지다가 최근 2, 3년 동안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겠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이제 보통 연령대를 나눌 때 청년층이라고 하면 이제 15세에서 29세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연령층이라고 하면 30세에서 54세, 그 다음에 은퇴 연령층은 55세에서 이제 64세, 고령층은 65세 이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대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 기준도 좀 달라져야겠지만,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청년층은 2015년 이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 핵심 연령층은 60%, 그 다음에 은퇴 연령층은 17% 내외, 고령층은 8% 정도 됩니다. 먼저 이제 고령층을 보게 되면 재작년에 10.5만 명 증가하고 2015년에는 증가폭이 좀 줄어들기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3만 명 내외, 금년 들어서 이제 7만 명 내외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 7.7만 명, 2015년에 6.8만 명, 금년 들어서는 4만 명 이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연령층을 보면 가장
노동시장 참가를 가장 이제 왕성하게 하시는 연령층인데요. 이분들 보면 이제 2014년에 6.7, 2015년에 마이너스, 금년도에서도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고령층의 어떤 취업자가 늘어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기대 여명이 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 계속 잔류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저희가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소득 수준이 뭐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충분히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가게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인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면서 물론 이제 인구 자체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층의 취업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정규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정규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장 그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했을 때 고용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좀 그나마 좀 기대해야 할 수가 있는 게 고령층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어떤 재정을 이용한 어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가장 흡수력이 빠른 게 이제 고령층이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많이 청년층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안타깝게도 좀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취업자 수를 보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고용보조지표를 이제 보면 경제 전체의 고용보조지표 3을 보게 되면 한 11% 내외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고용보조지표 3을 이제 청년층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 즉 상당히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추가적인 어떤 일의 기회가 없어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상당히 이제 구직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했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나 마지막의 경우는 이제 내가 구직 활동을 안 했지만 취업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을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인구 비중이 이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아지면서 고용보조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물론 공식적인 실업률 자체도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10%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고용보조지표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공식적인 실업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청년층 중심의 노동시장 슬랙이 이제 많지 않은가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를 파악할 때 당신이 지난 조사 대상 기간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취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를 파악을 하게 되고 우선성 원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 비경제활동 인구를 파악하게 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을 경우에 왜 당신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 남아 계십니까? 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쉬었다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다녔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연로해서
나이가 좀 이제 많아지면서 심신상의 어떤 장애 때문에 쉬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얘기가 있는데, 청년층을 보면 여러분도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취업 준비 때문에 이제 비경제 활동,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모두 이제 3개년을 이제 비교를 했지만, 이제 청년층은 증가폭이 이제 줄어들고 고령층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이 두 연령대의 이제 노동력 간의 어떤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연구가 뭐 한때 2, 3년 전에 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뭐 그렇게 대체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령층과 이제 청년층이 타겟으로 하는 노동시장 자체가 좀 다르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디센트한 잡이라고 하는데, 보통 좀 양지대 일자리를 많이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좀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장에 있던 생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잡의 퀄리티보다는 2대2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두 연령대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노동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연령대의 대체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어떤 최근의 어떤 분석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제 3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추계 인구는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00명이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4,300만 명,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2,700만 명 정도 되고, 취업자 수도 한 2,6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임금 근로자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그리고 합한 숫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 분들은 670만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자들 뺀 나머지 이제 98만 명 정도가 이제 실업 상태에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연령대로 보면 뭐 청년분들도 있겠지만, 그 성별로 보면 여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육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취업 기회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고용부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어떤 취업 기회를 높이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책들이 뭐 효과가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제 전반의 어떤 그 비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의 어떤 슬랙도 줄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뭐 그렇게 그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고용 변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일단 우리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2월에서 3월에 보면 15세 이상 인구가 4만 명 정도 늘었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10만 명 정도 이제 줄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10만 명 줄었는데 그 중에서 취업자는 3만 명 줄고 실업자는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3월에서 4월 이제 보게 되면 13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버 마켓인가, 그러니까 노동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분석할 때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보면은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자가 많이 줄었어요. 실업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 실업자가 지금 이 실업자가 줄었는데, 이 실업자가 과연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분석할 때 뭐냐면 실업이 되신 분들이 실업이 되신 분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느냐 아니면 노동시장 계속 남아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취업자가 실업에서 취업으로 넘어왔느냐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으로 넘어왔느냐 아니면 15세가 되면서 취업으로 넘어왔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도표 개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비경제활동 인구도 같겠구나. 왜냐하면 9만 명이 줄었는데 비경제활동이 훨씬 더 많이 늘었으니까 결국은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취업자가 이렇게 줄고 실업자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아, 실업자가 더 많이 줄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13만 명이 늘었으니까 실업자가 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 남아있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같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라벨링 코드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노동력 레이버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자가 늘었어요. 취업자가 늘었는데 지금 우리 상태로는 이분이 취업이 늘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이 늘었는지 아니면 실업이 취업으로 취업자가 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BLS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지표에서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취업자가 늘었어요.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취업자가 늘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실업에서 취업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 이거는 뭐냐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잡 파인딩 레이쇼인데 그만큼 어떤 노동시장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게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아, 이거 어떤 그 취업자가 누구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그렇게밖에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라도 지금 분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실업자가 있어요. 실업자가 늘었어요. 근데 실업자가 늘었는데 실업자가 그래서 3월 달에서 4월 달에 실업자 1명 늘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다면 이 한 명이 15세 이상 인구가 딱 되면서 노동시장 진입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실업이 느는 경우가 있고 아 내가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뭐 잘렸다. 그래서 실업자가 됐다. 이거를 알면은 만약에 실업이 늘었는데 취업 상태에서 실업으로 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잡 세퍼레이션 레이쇼, 그러니까 잡 파인딩 레이쇼에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잡 세퍼레이션 레이쇼, 그러니까 취업 기회 자체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레이쇼, 그러니까 잡 파인딩 레이쇼나 아니면 잡 세퍼레이션 레이쇼를 알 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경제에 어떤 샥이 오거나 아니면 경제 정책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뭔가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어떤 고용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정치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될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고용 동향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고용시장, 노동시장 관련해서 이제 주요 이슈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과 경기 간의 괴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고용 현황, 세 번째는 이제 고용 전망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고용과 경기의 괴리.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요 이제 노동시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뭐냐면 고용은 안 되면서 성장세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기술 발전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노동력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내부의 어떤 생산성이 뭐 기술 발전 위에 어떤 자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거나 그러면서 이제 고용 없는 이제 성장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좀 바뀌게 됩니다. 성장 없는 고용,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이 트렌드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고용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최근에는 이제 고용과 경기 간의 어떤 괴리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고용이 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약간 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 성장률이 4.9%였는데 그 이후로 보면 이제 3%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이제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오면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32만 명 정도 이제 늘었었는데 위기 이후에는 이제 40만 명 내외로 이제 큰 폭 증가하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이제 반전된 반면에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이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률과 고용만 보게 되면 성장세는 거의 4% 후반대에서 이제 3% 중반대로 떨어졌는데 왜 고용은 줄지가 않지? 그런 당연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럴까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최근 좀 그동안에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증가로 반전된 거는 보면 성장주도 업종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 밑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약간 취업 유발 기수가 낮은 이제 IT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위기 이후 2010년에서 15년을 보게 되면 취업 유발 기수가 높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 기타 운송 장비 등 마이너스 성장률 업종에 이제 고용 조정이 지연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타 운송 장비는 뭐냐면 흔히들 말하는 이제 조선이 가장 많고요.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고용 조정이 이제 좀 지연이 되게 되면서 성장세는 낮아졌는데 이제 취업자 수는 오히려 더 늘게 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이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산업구조가 그러니까 산업구조 자체가 이제 변했다기보다는 IT 산업이 그동안에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제 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주도했던 업종이었다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취업 유발 기수나 아니면 고용 유발 기수가 좀 낮게 나타납니다. 전업종 평균에 비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제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많지 않은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나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그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기타 이제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산업도 파급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산업들은 뭐냐면 기술보다는 약간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용이 좀 많이 창출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종사상치별로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연령대별로 55세 이상, 그 취업자 수는 여성 중심으로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크게 확대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회복세를 이제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보게 되면 그 2005년부터 10년 동안 평균이 한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고용률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후 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한 이제 고용 없는 그러니까 성장 없는 고용이 나타나게 됐을까? 그거를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서플라이하고 디맨드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기타 요인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위기 이후에 이제 노동 공급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보통 이제 15세에서 64세를 적용하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제 꺾이게 돼요. 근데 그 이전까지를 보게 되면 증가율이 좀 높아졌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일단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높아집니다. 이거는 뒤에서 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는지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 둔화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일부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노동 수요 둔화가 전반적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는 여전히 좀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는 이제 정부에서 요즘 고용 정책을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고용 정책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시간제 근로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 이러면서 잡시어링 뭐 그런 것들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에도 보면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하게 되면 한 0.04, 0.05 정도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늘면서 이제 레이버 마켓의 어떤 볼륨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취업자가 느는 효과가 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보면 성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1.8%포인트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높아졌느냐. 경기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추세를 분류할 때 정부, 기업, 가계,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계 부분에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3% 중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짚어봐야 되는데, 가계 부분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금리 자체는 낮아지더라도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령층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지면 특별한 어떤 근로소득이 없는 한 그 재산소득, 즉 이제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 대출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나가시는 이제 퇴직자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노동 공급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비나 사교육비 부담인데, 사교육비 부담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하루 이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니까. 주거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좀, 그러니까
그 통계청에 이제 가계동향 조사라는 통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주거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주택시장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세 제도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전세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게 돼요. 글로벌 금융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전세 시장을 대체하게 된 게 월세 시장입니다. 그 월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제 집세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월세와 경향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 부분의 변화, 즉 경기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계의 어떤 부채가 늘면서 어떤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어떤 부담, 그 다음에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던 측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던 측면도 있고, 그 전반적인 금리 자체가 낮아지면서 어떤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비임금 소득의 기대치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측면,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어떤 주거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던 소득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가계 부분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노동시장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눈높이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취업자 수가 그러니까 취업자 수 자체는 상당히 늘어났던 측면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경기 가능성,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요약하면 이제 가계 부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좀 이렇게 어떤 성장 없는 고용의 특징, 성장 없는 고용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면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고용이 좀 늘어났다는 점도 일부 이제 그런 현상의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창업도 보면 좀 늘어났습니다. 사업체 수 추이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2000년부터 쭉 트렌드하게 늘어나는 모습, 2000년대 중반에 좀 정체됐다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사업체 수 증가율도 2010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가 도래하면서 창업 자체가 이제 약간 좀 많이 늘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체 순증은 이제 산업별로 보면 이제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증가율은 제조업과 기타 부분이 높았지만 사업체 수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창업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약간 좀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도소매 전통 서비스업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면서 좀 고용시장이 약간 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일단 뭐 다들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70% 고용률 로드맵 지금 이제 이 70%는 우리가 아까 제가 고용률 보여드렸을 때 60% 초반이었는데 60.2, 23 그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거는 뭐냐면 15세에서 64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게 일반적인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 60% 정도가 되고 15세에서 64세 인구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포인트 정도 더 높이겠다는 정책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시장이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근로용태별 부가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 비중이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비중 자체도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면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이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게 이제 뭐 디맨드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고용하고자 했던 요인도 있겠지만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 부분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추거나 이제 뭐 약간 비자발적으로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취업을 하시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를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성장세는 낮아졌는데 고용은 좋아졌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 없는 고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가계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 뭐 가계 부채, 그 다음에 은퇴에 대한 부족, 은퇴 준비 부족, 그 다음에 어떤 주택 시장의 변화 때문에 생긴 어떤 주거비 상승 이런 것들이 가계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하면서 노동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청년 고용입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왜냐하면 청년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시점에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용이 안 되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롱텀한 어떤 성장률의 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노동시장에서 진입이 잘 안 되게 되면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 그 낙인 효과 때문에 그동안 쭉 취업 상태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취업이 미뤄지게 되면 그래서 청년 고용이 미뤄지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측면에서는 취업 자체가 미뤄지게 되면 그래서 경제 내에 어떤 청년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사람은 취업이 돼서 쭉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이제 근속 연수가 30년 동안 계속 인컴이 나오는데 한 분은 만약에 취업을 안 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어떤 인컴 자체가 낮아져요. 근데 만약에 이 한 분이 2년 후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경제 전체 인컴이 낮아진 효과가 좀 더 완화가 되겠죠. 근데 이 취업 기간 자체가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 전반의 어떤 인컴 자체가 낮아지면서 소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률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상당히 일단 중요한 이슈가 일단 뭐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핵심 생산 연령층 그림 위주로 보면 일단 고용률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지금 핵심 생산 연령층은 쭉 이제 고용과 성장 간의 괴리 때문에 좀 높아지는 반면에 청년층은 좀 낮아지고 이제 2013년부터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의 트렌드에 비해서 낮아지는 상황. 취업자 수 증감 자체도 최근 14년, 15년 좀 늘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마이너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 자체도 보면 핵심 생산 연령층의 실업률은 뭐 한 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9%에서 9% 정도 최근 들어서는 10%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광의 실업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용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지표인데 이렇게 실업률 자체가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률을 이제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 이제 청년층도 제가 청년층을 정의할 때 15세에서 29세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게 되면 15세에서 19세는 좀 높아지고 20세에서 24세도 높아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졸자들이 많은 25세에서 29세는 상대적으로 고용률 자체가 다른 청년층 내부에서도 상당히 낮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보게 되면 15세에서 19세는 그나마 이제 좀 양호한 모습인데 나머지 청년 연령대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산업별로 보게 되면 주로 취업자 수가 이제 25세에서 29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취업자 수 증가한 게 주로 이제 음식 숙박 그리고 보건복지 그리고 제조업 일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게 되면 서비스 판매 그 다음에 기능기계 생산직이죠.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늘었고 사무종사자 그리고 관리 전문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문대나 아니면 그 청년층 내부에서 고졸이나 전문대 쪽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대졸자들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지표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게 되면 그 양질의 일자리,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 상용직 및 공공행정 국방, 그 다음에 금융보험, 전기가스도의 상용직 일자리를 정의하게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 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았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그 청년층의 어떤 첫 일자리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취업을 하더라도 약간 더 좀 그러니까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소요 기간을 보게 되면 여기 미취업자 비중이 이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3개월 이내 첫 일자리 취업 비율은 그 6%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취업 소요 기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취업 소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경제 전체 어떤 인컴의 어떤 롱텀한 어떤 기대치, 익스펙테이션은 상당히 낮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경제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아지게 돼요. 청년층 부가 조사를 보게 되면 정규직 비중이 빨간색 선인데 계속 이제 낮아지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데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1년 이하 계약직이 늘어나게 되는데 얘는 주로 이제 도소매나 음식 숙박 이런 전통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청년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다라고 이렇게 지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학년층을 보게 되면 하향 취업이 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산업별로 대주 취업자 비중 증감을 보게 되면 제조업은 마이너스, 음식 숙박 그리고 뭐 사업 지원 서비스, 그다음 보건복지 이쪽은 플러스 좀 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별로 보게 되면 이제 사무종사자 그리고 뭐 서비스 판매 이쪽은 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리 전문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일자리 양극화라고 있는데 OECD 통계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라는 통계를 이제 집계를 하게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근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됐느냐 이것들을 보면
2012년에 27% 정도 됐다가 2014년에는 2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반적인 어떤 일자리의 어떤 이동성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와 아닌 일자리의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현황과 문제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약간 좀 그 전통 서비스업 쪽을 중심으로 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이중구조 현상이 이제 고착화 되면서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이제 그 고용 상황이 왜 안 좋게 됐냐를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이제 결론이 뭐냐면 노동시장의 어떤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 그러니까 학력이 높으신 분들의 공급은 많은데 그 정도의 학력을 원하는 어떤 노동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상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은데 디맨드 사이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취업 수요는 되게 많은데 반대로 이제 수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미스매치, 그런 것들 미스매치라고 해요. 그래서 미스매치 정도를 보면 미스매치 정도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뭐 외국 페이퍼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용해서 이제 시산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맨드 그러니까 노동 수요에서도 그런 쪽의 어떤 코스트보다는 코스트를 좀 부담하더라도 이렇게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층이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 그 노동시장 자체의 어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6년 고용 전망입니다. 보면 사실 이제 고용이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경기와 취업자 수가 상당히 이제 괴리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늘어났던 경기와 괴리되게 늘어났던 고용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도 보면 구인 배율 자체가 이제 구직 대비 구인인데, 구인 배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서 노동 수요도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 중심으로 이제 노동시장 진입을 유보하는 현상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취업 준비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자 이런 분들은 비경제 활동으로 있다가 경제 활동 인구도 넘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학원 다녔다.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근데 이번 6월 달에 만약에 내가 이제 7급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구직 활동을 하게 된 거니까 이제 경제 활동 인구도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일부분은 이제 취업이 되고 많은 부분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한 취업자 준비수가 보면은 2012년에는 한 15만 명 정도 내외였는데 2016년에 보면 22만 명. 이거 정부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취업 준비자 수도,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도 이렇게 분류가 된 취업 준비자 수도 50만 명 정도에서 지금 61만 명 정도로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스매치 때문에 이제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상황은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근로 형태별 미스매치인데 미스매치의 정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스매치가 높아지면서 일단 어떤 고용 노동시장에 취업 기회가 많아지더라도 실제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고용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좀 많이 준비를 하면서 일단 그 여성분들 중심으로 일단 취업자 수가 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 그나마 이제 고용 둔화를 좀 이렇게 방지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서비스업은 완만히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표를 보면 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장비, 기타 운송 장비 다 안 좋습니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때문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 쪽에 상당히 지금 고용 조정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업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약간 좀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에 보면 보건복지, 그 다음에 이런 쪽이네.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존율과 자영업자 비중인데 경쟁 심화 때문에 생존율이 낮은 이 도소매나 음식 숙박 등 이제 자영업자 감소 추세는 계속 지속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